써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준석은 딴 신당 차린다고 해놓고 갑자기 윤석열하고 신혼 살림 다시 합칠 수도 있다. 예, 가능성은 뭐 항상 있죠. 근데 지금 보기에는 그래요. 만약에 이준석이 다시 윤석열하고 합친다고 한다면 그거는 윤석열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자, 황철웅님, 이준석은 간 보고 있습니다. 성렬이가 손 내밀고 적당한 자리를 보장해주면 나란히 손잡고 사진 한 장 찍고 연대할 겁니다. 가능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럴 경우 파괴력은 지난번과 다를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이 3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윤석열을 걷어찬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윤석열이 찾아와가지고 사실 이준석을 달래는 그런 수순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윤석열이 이준석을 내쫓은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과 이준석이 다시 합칠 가능성은 사실 좀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하고요. 예. 이병훈님, 이준석은 뭘 해도 꼴 보기 싫어. 솔직히 그렇죠. 예.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3분이고요. 자, 뭐 다른 주제로 자꾸 얘기가 흩어지고 있는데 이준석 얘기는 오늘 마지막에 3번째 주제로 다루기로 하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급이 다른 경제 위기 온다. IMF보다 몇 배 심각. 예, 이 주제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참 우리한테 이 IMF라는 것은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박정희가 죽었다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저한테는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원래 그냥 박정희가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었어요.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마치 임금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누가 하는 거야? 이제 대통령이 없으니까 북한이 쳐내려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정말 겁이 났었어요.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예.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98년, 97, 98 IMF 때였어요. 갑자기 오늘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데 띵 하는 거예요. 그 며칠 전까지 우리나라는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외환 보유고가 200억 달러씩 되기 때문에 IMF 가는 일은 없을 거다. 동남아나 가지 우리는 그런 일 없어 라고 큰 소리 쳤는데 갑자기 IMF 간다는 거야. 철렁하더라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나라가 부도가 났대. 부도가 났대. 근데 순간 부도가 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가 머릿속에 확 스쳐 지나가느냐면 제가 이제 역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외삼촌이 그 사업을 하다가 아주 대박으로 망했어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외삼촌이 그 부도 낸 액수가 그 당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래저래 계산해 보니까 그때 그 액수가 100억 가까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82년 그랬었거든요. 82년에 100억이면요. 지금은 1000억대 넘는 그런 수준일 수도 있어요. 뭐 여하튼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 이후에 저희 집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제 사업한다고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다 쓰는데 빚 끌어다 쓰는 와중에서 온 집안 식구들을 다 그 빚 보증을 안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온 집집마다 우리 가족들 뭐 친척들도 집집마다 빨간 딱지 붙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저는 국가 부도가 됐다, IMF가 터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순간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건 두 가지. 외삼촌 부도 났을 때 우리 집 상황, 그 다음에 박정희 죽었을 때 상황, 뭐 이 두 가지 머릿속으로 확 지나갔거든요. 그만큼 막막했다는 거고요. 아, 이제 진짜 우리는 끝났구나, 나라가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 김대중 대통령이 2년 만에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정말로 위대한 분이 아니셨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그 몇 년이 참 어려운 시기였죠. 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텨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97년 마지막으로 한참 우리나라가 경기가 좋을 그 무렵에 우리나라 1인당 그 GDP가 $10,000를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IMF 터지니까 갑자기 6,800달러? 그러니까 이 정도로 훅 떨어지는 거예요. 30%가 확 깎여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다, 그런 경제 위기가 닥칠 거다, IMF 때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MF 때는요, 멀쩡해, 신체 건강하고 노동력도 있어, 생각도 뭐 그런 대로 건전해, 잠깐 잠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빚을 너무 많이 끌어다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때 빚을 갚지 못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게 IMF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 맞게 될 경제 위기는 신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는 병이 들어서 좀 힘들어. 좀 힘든 상황인데 갑자기 재정상의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실직하고 실직을 했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 갚으라고 하고, 그런데 돈을 구할 데는 없고 다시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야지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일자리 구할 상황도 안 되고 나는 몸까지 아파. 게다가 집에는 딸린 식구는 더럽게 많아. 이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몸이 건강하고 딸린 식구가 몇 없고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내가 부도를 맞기는 했지만 내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허리띠 졸라매면은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경제 위기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윤석열이요, 오늘 국회에서 연설이라는 걸 했습니다. 시정연설. 한 해 그 예산안을 국회에 요청을 할 때, 예산 요청을 할 때 대통령은 항상 시정연설이라는 걸 합니다. 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느냐, 지금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때다, 이딴 소리를 했어요. 자,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도 참 보면 기본적으로 유체이탈 화법인 것 같아요. 그죠? 힘을 초당적으로 합쳐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못 합치고 있어? 검사들 때문에 못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초당해. 김용민 의원이 그랬다고 하죠.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테니까 너 이제 가라고. 이제는 물러날 때라고. 진보당 국회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임기를 줄여야 됐다. 예산을 줄일 때가 아니라 임기를 줄여야 할 때가 됐다라고요. 예. 자,
하여튼 윤석열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외교 위기 상황이고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다. 그걸 아는 놈이 지금 이렇게 합니까? 이걸 아는 놈이 맨날 다른 나라 싸돌아다니기나 하고 이래도 되나요? 외국에 나가서 퍼주기나 퍼주고 국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뭐 이런 개떡 같은 짓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들으셨나요? 병사들 월급을 올려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병사들 월급 올려주는 만큼 뭐 축구가 사주는 예산, 뭐 케이크, 생일 케이크 먹이는 예산, 그 다음에 뭐 부모님 휴가 나갔을 때 부모님들한테 밥 한 끼 먹고 오라고, 부모님들랑 밥 한 끼 먹고 오라고 저는 이거 효도 식사 예산 이런 거 다 없앤대잖아요. 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삼모사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황당한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야 된다. 경제 위기다.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민생이 어렵다면서 그 이등병 월급을 그렇게 빼내려고 한단 말이야. 이등병 월급 올려주는 척 하면서 다른 데 걸 빼서 거기다가 갖다 끼워 맞춘다고?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야, 병사들이 진짜 개똥으로 보이나? 야, 참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자, 말이나 말지 세상에. 그러면서 뭐라고 떠버렸느냐? 최근 IMF는 한국의 건전 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니,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되고 있는데 지가 정책을 잘해서 유지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가 정책을 잘했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야지. 그죠? 신용등급이 안정적에서 아니면은 뭐 긍정적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지. 국가신용등급이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이게 뭐 얼마나 잘했다는 거예요? 잘한 거 아니야. 그리고 IMF가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고?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새끼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아전인수에다가 국민들을 진짜 바보 등신으로 보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족밥으로 보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IMF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의 국가 채무가 현재 적정 수준이다. 야. 한국의 국가 채무는 적정 수준. 자, 윤석열이 뭐라고 그럽니까? 40%밖에 안 되던 국가 채무가 지금 50%대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다 문재인이 잘못한 거다. 문재인이 국가 채무를 너무 늘려놨다. 이렇게 막 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IMF는 뭐라고? 국가 채무 적정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IMF가 찬사를 보낸 거는 윤석열이야, 문재인이야.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이긴 하지만 국가 채무는 적정 수준이다. 자, 이 적정 수준의 국가 채무를 잘 유지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윤석열이 그렇게 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예요. 그런데 자, 이걸 싹 뒤집어가지고 지가 잘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바꿔놨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아전인수의 왜곡이에요. 정말 못돼 처먹은 놈이지 이거.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거야. 거짓말을 하고 이미 나와 있는 자료와 데이터를 살짝 속여서 마치 진실이 8개인데 거짓 2개를 섞어가지고 완전히 거짓으로 만드는, 8알이 다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인데 2가지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지가 잘했다는 걸로 바꾸는, 진실과 거짓을 적절히 섞어서 자신한테 유리한 말을 만드는 이런 짓 아닌가요? 저는 이런 사람이 그동안 검사를 해왔다는 것에 대단히 제가 소름이 싹 돋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은 법정에서도 이랬을 거 아니야.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섞어서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근거로 써먹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법정에서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누군가를 죄인인 누군가를 풀어줬을 거 아니야. 아찔해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국민들을 속일 수가 있고 국민들의 반발을 억누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반발, 국민들의 분노를 회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기를 회피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서 살짝 다른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기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더 큰 위기가 오는 거죠. 이런 짓을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참 얼척이 없죠. 우리 경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3.7%로 그닥 높지 않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4.4%로 조금 높네요. 그죠? 물가 지수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생활 물가 지수가 좀 높아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모든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칩니다. 그 합쳐가지고 이 지수를 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 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생활 물가 지수, 당장 우리가 먹고 쓰고 싸고 자고 하는 이런 데 들어가는 물가 지수는 4.4%로 좀 높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신선식품 지수. 이거는 당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거죠. 농산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라는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6.4%예요. 즉 우리 서민들이 가장 체감하고 있는 체감 물가가 바로 이거죠. 체감 물가는 6.4%까지 올랐어요. 자, 물가가 이거 상당히 높은 겁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3.7%도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는 그럭저럭 사실 물가 지수는 2%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그러는데 2에서 3%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3.7%도 일단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활 물가 지수나 신선 식품 지수까지 올라가면은 일단 서민들의 생활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고요. 생산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지수를 보면은요, 지금 110선에서 지금 쭉 맴돌고 있습니다. 이게 왜 110이냐? 100은 뭐냐 하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의 생산 지수가 100이고요.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생산이 얼마나 늘었느냐는 거예요.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현재 생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110이다. 계속 그 수준에서 지금 맴돌고 있어.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하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3년 동안 기껏 10% 성장했다. 연 3% 겨우 늘었다는 거죠. 생산이. 이거는 사실 거의 늘지 않은 겁니다. 왜? 물가가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지. 지금 상황이 그래요. 물가는 오르는데 생산은 위축이 돼. 이게 말이 되나요? 물가가 오르면 생산이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죠? 그 물가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생산이 늘어나야 정상이야. 생산이 안 늘어나. 그럼 뭐다?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만 오르는 상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죠. 그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또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지금 수출 상황이에요. 수출을 지금 월별로 지금 쭉 늘어놓은 건데, 수출도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일단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2022년 1월하고 2월,
555억 달러, 542억 달러예요. 자, 그러면 올해 1월에는 어떻게 됐을까? 463억, 500억, 500억. 자, 이거는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떨어졌네요. 이거는 거의 25% 정도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10% 정도 감소했네. 2달 연속으로 합쳤을 때 약 한 8% 정도 감소가 된 겁니다. 1월 달만 그런가? 아니, 3월과 4월을 볼게요. 638억 달러, 578억 달러. 그런데 올해 3, 4월에는 얼마? 549억 달러, 495억 달러. 자, 역시 100억 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죠.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수출이 10배에서 20%씩 지금 한 15% 정도 줄었어요. 평균 계산해 보니까. 이 넉 달 동안에 이걸 합산해 보면은 약 한 15% 정도 수출이 줄었어요. 자, 여기만 그런가? 자, 9월 달을 비교해 볼게요. 9월 달. 작년 9월과 올해 9월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역시 30억 달러에 정도나 적어졌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10% 이상 빠지고 있어요. 이 합산을 해보세요. 어느 한 달도요. 한 달도 작년보다 올해가 나은 게 없어요. 한 번도 나은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자,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물가는 폭등하고 산업 생산은 지지부진한데 수출마저 안 된다. 자, 한마디로 지금 장사는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장사가 전혀 안 되니까 물건을 만들어내지를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물가가 오른대. 야,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생산을 안 하니까 물가가 오르겠지. 생산량이,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이 제때 공급이 안 되니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자, 물가가 올랐을 때 산업 생산 능력이라든지 산업의 활력이 있으면 생산이 쫙 늘어납니다. 그래서 생산이 쫙 늘어나면서 물가를 잡아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생산 자체가 적으니까 소비를 못 따라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생산의 활력이 떨어진 겁니다. 필요한 물건을 제때 공급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수출은 됐고. 자,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이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게 수입물,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수입이에요, 수입. 우리나라 지금 수입, 잠깐만요. 자, 우리나라 현재 지금 월별 수입 지수를 말합니다. 자, 작년까지는 그런대로 수입도 그런대로 수입이 계속 늘어났는데 작년 10월부터 갑자기 수입이 줄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무역 수지는 지금 흑자입니다. 지금 작년 계속해서 적자를 보이다가 지금 흑자로 돌아서긴 했어요. 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수출이 안 되는데 수입은 더 적어진 거야. 즉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소비 자체를 안 하니까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소비를 안 할까요? 경기가 안 좋아. 나 물건을 그러니까 경제의 활력이 없어가지고 물건 생산을 안 하는 겁니다. 생산을 안 하면은 그 원료라든지 또는 원자재라든지 또는 그 석유라든지 에너지 같은 걸 수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줍니다. 생산을 안 하니까 수입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생긴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불황형 흑자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불황형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쫙 종합을 해보면 그래요. 경기가 침체가 돼 있어요. 경제의 활력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생산 자체가 줄고 생산이 줄었기 때문에
투자가 줄고 투자가 주니까 소비는 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줄고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제일 잘 나타내준 지수가 뭐다? GDP 규모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GDP가 줄었죠. 7.9%나 줄었어요. 1인당 GDP는 8.2%나 줄었습니다. 확 줄은 거죠, 한마디로. 이거를 윤석열은 뭐라고 지금 속이고 있느냐. 이게 달러 기준으로는 줄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히 성장 중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달러 기준으로 줄었잖아.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앞질렀는데 다시 이탈리아한테 재역전을 당했어요. 원래 G7 중에 제일 작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탈리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이탈리아를 앞질렀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이탈리아를 앞지르면서 한국도 G7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예, 1년 만에 당을 맞짱 도루묵됐고요. 지금 앞으로 한동안은 격차가 계속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이 이래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 GDP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윤석열은요, 아유, 올해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추경호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내년에는 괜찮아, 내년에는 괜찮아. 이 새끼가 작년에도 그랬거든. 내년에는 괜찮을 거예요. 뭐 내년에 괜찮아. 그게 지금 올해야. 작년에도 내년에 괜찮을 거라 그랬고 올해도 내년은 괜찮을 거래. 근데 아무도 내년은 더 괜찮을 거란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요 약 4% 정도 인상이 됐답니다. 작년 평균치에 비해서 올해 평균은 4달러 정도 4%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성장치 전망이 몇 퍼센트? 1.4%. 환율이 4% 올라갔는데 성장치 전망은 1.4%다. 그러면 실제 달러 기준의 성장치는 어떻게 된다? 역시 마이너스인 거죠. 이 성장치 전망은 원화 기준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환율이 4% 인상을 해버리면 성장치 다 까먹고도 모자라는 거지. 결국엔 뭐가 된다? 올해도 역시 GDP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는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합니다. 사태 심각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 GDP 마이너스 성장이 중국보다 클 수도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런 전망까지 나온 상태예요. 지금 추경호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를 그래도 성장한다. 1.4%라도 성장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달러 전망치를 해보면은 준다고 지금 IMF도 지금 이렇게 전망을 했어. 중국보다 GDP 감소율이 클 거라고 달러로 하면은. 니들 원화로 계산해 보면은 성장한 건 맞는데 달러로 계산하면 더 떨어졌어. IMF도 그런단 말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지금. 아니 그게 중국보다 더 자격이 클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죠. 자, 가계부채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부채 폭탄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채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전체 부채고요. 여기가 기업 부채, 여기가 가계 부채, 여기가 공공분야 부채 뭐 그렇습니다. 색깔별로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자세한 거는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전체적인 흐름만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6월입니다. 윤석열이 들어서자마자 그 직후 그 당시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그 이자율은 약 4%였습니다. 4%가 안 됐지. 특히 이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율은요 3%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에서 4% 정도 이자율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자율이 어떻게 됐다? 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자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요. 5대 은행의 이자 이익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특히 NH농협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자 이익이 14.7%나 늘어났대요. 국민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는데 은행들은 이자로 지금 돈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야, 얘들 지금 참.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곳곳에서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요. 심지어 3년 만에 법인 연체율은 2배가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대출 규모도 늘고 있고 자영업자의 연체 규모는 2.5배, 거의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인데 그 위기의 시작은 경제 자체의 활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생산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생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수출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니까 수입이라든지 이런 그 원자재 수입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줄고 소득이 주니까 부채가 늘고 소득은 줄었는데 부채가 늘다 보니까 연체율이 늘어.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태예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상당한 소득이 있는데 단지 이 운용을 잘못해서 돈을 쓰는 걸 잘못해가지고 유동성 위기를 맞은 경우에는 솔직히 가지고 있는 물건 팔고 소비를 줄이고 또 어떻게든 간에 일 더해가지고 소득을 늘리면은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IMF를 벗어났잖아. 그때 우리나라는 일단 경제의 활력은 탄탄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 아무데로게나 해가지고 돈 함부로 쓴 거 이거 다 끊고 쓸데없이 사들인 물건들 다 팔고 그 다음에 좀 값 나가는 물건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빚을 갚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소득은 많이 있으니까 쓰는 걸 확 줄여가지고 저축을 늘려서 빚을 좀 갚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IMF를 2년 반 만에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때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돼 있는 상태였고 노동력도 있는 상태였고 경제가 괜찮은 상태였어. 다만 유동성 위기를 맞이했을 뿐인데 투자를 잘못하고 씀씀이를 잘못해가지고 유동성 위기를 맞은 거였는데 지금은 뭐? 병에 걸린 거예요. 몸이 아파. 병에 걸렸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 소득이 주는데 빚 빨리 갚으라고 지금 독촉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상이 되면 망하는 거죠.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IMF 직전에 우리나라 상황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를 했답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 전자제품 수출 단가 상승 추이를 가만히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놀랄 정도로 그래프가 일치하더라. 우리나라의 주된 생산 품목이 90년대부터 전자제품으로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D램 생산도 이때부터 막 집중적으로 하고 또 많이 팔리기도 했어요. 그랬던 우리나라의 이 전자제품 수출 단가를 쭉 살펴봤더니 2016년하고 1990년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비슷하더라. 그때부터 쭉 흐름이 똑같다. 그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IMF 터지기가 직전 상황으로 와 있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이 그래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일치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리 대충 갖다 끼워 놓는다고 해도요. 대충 뭐 가장 유사한 곳을 갖다 뭐 끼워 맞춘다고 해도 이렇게 비슷할 수는 없어요. 예.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미 IMF 때보다 이미 심각한 상태에 왔다라고. 자, 좋습니다. 우리가 상태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뭐 상태를 알았으면 위기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은 위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정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몸이 아픈데 그래서 일을 못 하는데 지금 대출이 늘고 있고 은행에서는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상태다. 일을 못해서 수입이 없는데 물건도 잘 안 팔리고 해서 수입이 없는데 그런데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이때 대책은 사실 별거 없어요. 빚을 더 내지 않는 겁니다. 일단 대출 증가를 무조건 중단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이거 잘못하면은요, 은행까지 한꺼번에 망하는 상황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출의 대부분은 특히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담대인데 만약에 이 경제 위기 상황이 본격화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부터 일단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한 은행들도 타격을 입을 겁니다. 따라서 주담대는 무조건 줄여야 돼요. 대신에 꼭 필요한 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정책금융.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빨리 정부가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만 그래서 일을 잘 못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조금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게끔 숨통을 틔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픈 몸을 빨리 치료를 해야겠죠. 과감한 R&D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R&D 투자를 많이 해왔거든요. R&D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이걸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성과를 못 낸 과제 같은 경우 도태시키고 아직 성과를 못 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싶은 경우는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과감한 R&D 투자를 확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 수출 대책입니다. 신규 시장을 발굴하고 기존 시장을 확대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기존 시장 뭡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중국하고 러시아 이 시장을 우리가 지금 다 까먹고 있다고 미국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까먹으면 안 돼. 당장 우리가 내가 지금 수익이 없는데 일을 잘 못하는데 나랑 기존에 계속 거래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나랑 지금 계속 거래하던 사람들은 내가 추가로 가가지고 특히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거래가 계속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진짜 뭐 도장만 찍어주면 거래가 되는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기존 거래처 계속 거래하던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이어가야 되잖아. 조금 기분 나쁘더라고 거래를 끊어요? 아니지. 만약에 새 거래처를 뚫는데 그보다 더 많은 힘과 노력이 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뭐 신규 거래처 뚫기가 어려워. 그럼 기존 거래처는 잘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윤석열 뭐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척져가지고 그 시장 다 깔아먹었잖아요. 그죠? 당장 그것부터 회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신규 시장 발굴. 현재 근데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 신규 시장이 어디 있어요? 없지. 전 세계 유일한 신규 시장이 어디야? 사실 북한밖에 없어요. 왜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화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그렇게 왜 북한하고 방문을 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경제 협력을 하려고 했는데 신규 시장이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신규 시장이. 이렇게 하면 뚫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럭저럭 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뭐 이거 하나도 하는 거 없지.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오히려 빚을 더 내래매.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중소기업들 정책금융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정책금융 빼먹는 카르텔이 있다면서
이 정책금융을 거의 다 줄여버렸어요. 카르텔이 있으면 그걸 카르텔을 정리해서 못하게 하는 게 맞지. 그 정책금융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떡하느냐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냐고. R&D 투자 지금 R&D 투자가 지금 확 줄었다 그러죠. 난리 났대요. 그래서 지금 석박사 과정 중에 지금 학교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아. 수출? 제가 제시한 이 위기 대처 정책 정반대로 하고 있죠. 즉 윤석열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얘는 사고방식이 딱 7, 80년대 거기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7, 80년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7, 80년대를 벗어난 생활을 하고 7, 80년대 벗어난 어떤 사고방식이 나오면 그거 자체가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시장을 확대한다거나 신규 시장으로 북한을 뚫는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빨갱이 짓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 거죠. 정치와 경제는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정치와 경제를 계속해서 싱크를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업들, 그 다음에 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준 거예요. 대기업들하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들도 그렇고요, 부자들도 그렇고, 왜 자꾸 중소기업 보조를 주고, R&D 예산 늘리고, 왜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느냐, 그런 거 주지 마라. 그거 주지 말고 세금을 깎아도 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세금이 올라가면 누가 부담을 집니까? 솔직히 돈 많이 버는 사람,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올라가요. 중소기업이나 보통 뭐 자영업자들이나 월급쟁이들 세금은 그닥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깎자 하는 거는 사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얘기다? 대기업과 부자들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많은 정책, 아까 제시했던 그 많은 정책들,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예, 기업들과 부자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기업들도 재벌 기업들.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중에서 조금 성장해가지고 이제 중견기업 되려고 하는 그런 놈들은 전부 다 세금 안 내려고 막 온갖 때를 부려. 그러면서 왜 보조금 주느냐, 보조금 주지 마라, 보조금 주는 바람에 세금 늘어서 내가 못 살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조금이 있어야지 경제가 돌아갈 거고, 그 경제가 돌아가야지 지들 물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멍청한 새끼들이. 예? 한마디로 단세포 생물인 거죠. 근데 그 단세포 생물들하고 똑같이 노는 놈이 뭐다? 윤석열이다. 딱 윤석열은 60년대, 70년대를 사는 단세포 생물이야. 옛날에 단세포 소녀라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딱 단세포 소년. 윤석열은 60년대, 70년대를 사는 단세포 소년이고 그 단세포 소년의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단세포밖에 안 되는 정책들로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니까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빈센초님, 부자 감세에서 정용진이 싱글벙글이라고요. 아, 정용진이 야구 감독을 잘랐다고요? 야.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면 정용진만 좋은 거야. 세금을 깎으면 정용진은 좋은데 장용진은 힘들어. 딱 좋네. 밈이네. 부자 감세, 예? 세금 감세 정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용진이고 감세 정책 때문에 피 붓는 사람은 장용진이고 딱이네요. 그죠? 룰루랄라님, 단세포 멧돼지라고 하셨네요. 돈은 서민들이 쓰고 있는 것들은 해외 직구. 예, 요새 해외 직구 전부 다 요새 마약도 해외 직구 하잖아요. 국내에서 안 사잖아. 해외 직구로 마약 살 놈들은 어떤 놈들이겠어요? 강남 애들이지, 강남 애들. 지금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계속 마약과의 전쟁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이 솔직히 몸에 잘
안 와닿아요. 그죠? 왜 안 와닿느냐? 마약이 심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있나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강남 애들은 주변에 마약 하는 애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동훈 지 주변에 마약 때문에 난리 난 놈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야 마약 심각하다, 마약과의 전쟁해야 된다, 이카는 거예요. 딱 지들의 사고방식에 맞춰서 사는 거야. 얼마 전에 실제로 입증이 됐잖아요. 이정섭 검사 처남이 마약했다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 주변에 있는 새끼들이 마약을 처먹으니까 온 국민이 다 마약 처먹는 줄 아는 거 아니야. 강남 촌놈들이 모든 나라가 강남처럼 사는 줄 알고 지들이 잘 살면, 강남이 잘 살면 전 국토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희한한 야리꾸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땅값 오르면 어디 땅값이 맨 먼저 오릅니까? 강남 땅값이 제일 먼저 오르거든요. 지들이 제일 좋잖아. 사문단정님 요번에 이 근로계약도 유엔에서 빠진다면서요. 이게 뭐냐면요,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탈퇴한대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박정희 때 쫓겨났거든요. 박정희 때 쫓겨나가지고 다시 ILO 들어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그 ILO를 들어가줘야지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다시 ILO를 탈퇴한다고? 즉 뭐냐? 국제 노동 기준에 맞추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돈벌이를 못 하는 거지. 지들은 월급 적게 주고 노동 환경을 열악하게 해도 일하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국제 노동 기준 맞추고 최저임금 맞추고 이러면은 지들한테 떨어지는 게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ILO에서 탈퇴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개새끼지. 솔직히 말해 이건 개새끼야. 개새끼. 다시 우리나라를 전태일이 불붙이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여기서 꼭 하나 짚어주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ILO 탈퇴하니 노동이 최저임금제 없애니 이런 식으로 하잖아. 누가 제일 피볼 것 같아요? 내 100% 얘기한다. 20대 남성이 제일 피봅니다. 임금이 줄고 근로조건이 나빠지면 누가 제일 피본다? 20대 남성의 피해가 제일 큽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20대 남성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세상이에요. 즐기세요. 여러분이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세상,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더라? 가식 없는 세상, 위선 없는 세상이라고 선택한 이 윤석열, 그래, 이 윤석열이 만드는 ILO도 탈퇴하는 세상 엄청 즐겁겠다. 많이 즐겨라 이 자식들아. 에휴 진짜. 자, 5번 중에 뉴스 첫 번째 주제 조금 길어졌네요.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